그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걔가 너 뒤에서 그러더라. 그래서 확인해봤어요. 그런 말 한 적이 없대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상대 쪽에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걔가 너한테 그랬다며? 양쪽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은 항상 중간에 서 있었어요. 나만 알고 있어. 너니까 말해주는 건데. 그 말이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나를 신뢰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말은 전부 달랐어요. 분명히 그 사람이 한 말인데 다른 사람 앞에서는 안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확인하면 네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내가 왜 그런 말을 해? 거짓말을 한 건 그 사람인데 거짓말쟁이가 된 건 나였어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일을 겪고 나면 마음속에 아주 이상한 감정이 남아요.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 분명히 맞는데 왜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된 거지? 이 혼란이 가장 먼저 찾아와요. 그리고 그 혼란 뒤에는 조용한 자기 의심이 따라와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내가 기억을 잘못하는 건가? 굳이 확인한 내가 이상한 건가? 이건 당신이 이상해서가 아니에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우리는 가까운 사람의 말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설마 나한테 거짓말을 하겠어? 이 믿음이 기본값으로 깔려 있으니까 거짓말이 반복되어도 의심보다 신뢰가 먼저 작동하는 거예요. 이건 당신이 순진해서가 아니에요. 그만큼 관계를 진심으로 여겼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오늘 이야기하려는 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에요. 심리학에는 반사회적 인격 특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소시오패스라고 부르는 성향이에요. 물론 이 단어가 누군가를 진단하는 말은 아니에요. 다만 어떤 사람의 행동 패턴이 이 특성과 겹칠 때 관계 안에서 특정한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소시오패스적 특성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병적 거짓말이에요. 보통 사람은 거짓말이 들키면 불안하거나 당황하거나 미안해해요. 그런데 이 특성이 강한 사람은 거짓말이 들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요. 거짓말이 습관이 아니라 도구인 거예요. 필요할 때 꺼내 쓰고 들키면 다른 도구를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거짓말에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내용이 구체적이에요. 걔가 어제 카페에서 누구랑 있으면서 그런 말 하더라. 이렇게 장소, 시간, 상황까지 넣어서 말해요. 구체적일수록 진짜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의심하기가 더 어려워요. 두 번째는 공감 능력의 부재예요. 이건 감정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 감정은 느낄 수 있어요. 화도 나고 기분 좋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상대가 어떤 기분일지, 내 말이 상대를 얼마나 혼란스럽게 하는지 그걸 느끼는 회로가 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거짓말로 누군가가 상처받아도 죄책감을 느끼기 어려워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힘들겠지? 이 생각 자체가 잘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은 공감을 못하는 게 아니라 공감하는 척은 아주 잘할 수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인지적 공감이라고 불러요. 상대의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읽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이런 말을 들으면 이렇게 반응하겠지. 그걸 계산해서 적절한 표정, 적절한 말을 꺼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정말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정말 잘 알아주는 사람이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뭔가 어긋나는 순간이 와요. 공감처럼 보였던 것들이 전부 같은 패턴이었다는 걸 느끼게 되는 순간이요. 세 번째는 조종적 관계 방식이에요. 이 사람은 관계를 대등한 연결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한 구조로 봐요.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을까가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 뭘 얻을 수 있을까가 먼저 작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고를 때 무의식적으로 기준이 있을 수 있어요. 말을 잘 듣는 사람, 착한 사람,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 구조에 들어가기 쉬워요. 왜냐하면 관계를 지키려는 마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상대의 거짓말 앞에서 더 오래 참고, 더 오래 이해하려 하고, 더 오래 자기를 의심하거든요. 이건 그 사람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관계에 진심인 사람일수록 이 구조에 오래 머물게 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피상적 매력이에요. 소시오패스적 특성이 강한 사람은 첫인상이 좋은 경우가 많아요. 말도 잘하고 유머도 있고 처음 만나면 빠져들 수 있는 매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매력에는 특징이 있어요. 넓지만 얕아요. 많은 사람에게 호감을 사지만 깊이 들어가면 뭔가 비어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건 맞는데 나를 알고 좋아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이 느낌이 드는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에게 관계란 상대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유지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완벽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공허한 느낌이 남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죄책감의 부재예요. 이건 앞에서 이야기한 공감 능력의 부재와 연결돼요. 보통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 어딘가 마음이 불편해요. 작은 거짓말이라도 괜히 그랬나 싶은 마음이 남아요. 그런데 이 특성이 강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나서도 마음이 편해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음날 평소처럼 연락해요. 어제 밥 먹었어? 이 태어남이 상대를 가장 혼란스럽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왜 아무렇지 않은 거지? 이게 헷갈리는 이유는 우리는 상대도 나처럼 불편함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진짜로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연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앞에서 너 어제 그것 때문에 안 불편했어? 라고 물으면 진심으로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뭐가? 뭐가 불편해? 이 반응이 돌아왔을 때 우리는 또 한 번 생각하게 돼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니에요. 예민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구조가 그런 거예요. 이 다섯 가지 특성을 정리하면 이래요. 거짓말이 도구이고, 공감은 읽는 것이지 느끼는 게 아니고, 관계는 연결이 아니라 수단이고, 매력은 넓지만 얕고, 죄책감이 작동하지 않아요. 이 특성들이 함께 작동하면 관계 안에서 아주 독특한 구조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다섯 가지 특성이 따로따로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들이 하나로 합쳐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단어로 이어져요. 가스라이팅이에요.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따라가 볼게요. 병적 거짓말로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만들어요. 공감 능력의 부재 때문에 그 거짓말이 상대를 얼마나 혼란스럽게 하는지 느끼지 못해요. 조종적 관계 방식 때문에 그 거짓말을 전략적으로 사람마다 따로따로 전달해요. 피상적 매력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을 의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죄책감의 부재 때문에 이 모든 게 들키고 나서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반복할 수 있어요. 이 다섯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 상대는 이런 상태에 빠지게 돼요. 분명히 이상한데 아무도 이상하다고 하지 않아. 분명히 거짓말인데 이 사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아. 분명히 내가 맞는데 왜 나만 틀린 사람이 된 것 같지? 이게 가스라이팅의 핵심이에요. 상대가 직접 너는 틀렸어 라고 말하지 않아도 구조 자체가 나의 현실 감각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라이팅은 한 번의 거짓말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소시오패스적 특성들이 관계 안에서 반복적으로 작동하면서 서서히, 조용히, 천천히 나의 판단력을 무너뜨려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당하는 사람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한 번에 확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일어나거든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했는데 아니래.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나는 똑똑히 기억하는데 그 사람은 그런 적 없다고 해. 내 기억이 이상한 건가? 요즘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데 혹시 내가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이 생겼다면 그건 당신의 기억이 잘못된 게 아닐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끝까지 아니라고 하는 구조가 당신의 기억을 흔들어 놓고 있었을 것일 수 있어요. 내 귀로 직접 들은 말인데 상대가 아니라고 하면 내 기억 쪽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이면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하고 넘겨요. 두 번이면 또 진짜 내가 이상한 건가 싶어요. 세 번이 되면 더 이상 확인하지 않게 돼요. 확인해봤자 돌아오는 건 같은 대답이니까요. 아니야, 그런 적 없어. 그리고 그 순간부터 거짓말을 한 사람이 아니라 내 기억이 문제가 돼요. 이게 가스라이팅이 가장 깊이 들어오는 순간이에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지안, 수빈, 하윤. 셋은 꽤 오래된 사이예요. 어느 날 지안이 수빈을 따로 불러요. 있잖아, 내가 말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하윤이가 너 이야기 좀 하더라. 뭐라고? 아, 막 심하게는 아닌데 그냥 좀 불만이 있나 봐. 나는 아니라고 했거든. 수빈은 신경이 쓰여요. 하윤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지만 지안이 말한 거라 확인하기가 애매해요. 며칠 뒤 지안이 이번엔 하윤을 따로 만나요. 수빈이가 요즘 너한테 좀 그런 것 같아. 나한테 슬쩍 이야기하더라고. 진짜? 뭐라고? 아, 자세한 건 내가 말하기 좀 그렇고 그냥 좀 서운한 게 있나 봐. 하윤도 신경이 쓰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수빈과 하윤 사이에 설명할 수 없는 어색함이 생겨요. 예전처럼 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불편한지 둘 다 정확히 몰라요. 그러다 어느 날 수빈과 하윤이 우연히 이 이야기를 꺼내요. 있잖아, 지안이 나한테 그러는데 너가 나 이야기 좀 했다고. 뭐? 나는 그런 적 없는데? 오히려 지안이 나한테 너가 그랬다고 했어. 둘 다 멈춰요. 같은 사람에게서 들은 이야기인데 내용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셋이 만나요. 수빈이 지안에게 물어요. 지안아, 네가 나한테 하윤이가 내 이야기 했다고 했잖아. 그리고 하윤한테는 내가 그랬다고 했고. 그게 무슨 말이야? 지안은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아요.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하윤이 말해요. 아니, 분명히 카페에서 나한테 그렇게 말했잖아. 지안이 받아요. 그래서 잠깐 침묵이 흘러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 수빈도 하윤도 할 말이 없어져요. 분명히 확인하러 온 건데 그 한마디에 대화가 끊겨버려요. 셋이 만난 자리는 어색하게 끝나요. 그리고 다음날 지안에게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연락이 와요. 어제 잘 들어갔어? 킥킥킥. 수빈은 멍해요. 어제 그 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왜 아무렇지 않은 거지?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에요. 며칠 뒤 지안이 수빈을 따로 불러요. 있잖아, 그날 하윤이가 좀 과하게 나온 거 아니야? 나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거든. 그리고 같은 날 하윤에게도 따로 연락해요. 수빈이가 그날 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어. 나도 좀 당황했어. 다시 따로, 다시 다른 이야기, 다시 같은 구조. 여기서 소시오패스적 특성이 드러나요. 보통 사람은 거짓말이 들킨 후 그 관계에서 한 발 물러나거나 최소한 같은 방식을 반복하긴 어려워요. 왜냐면 들켰다는 사실 자체가 불안과 수치심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 특성이 강한 사람은 들키고 나서도 같은 구조를 반복할 수 있어요. 죄책감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들켰으니 멈춰야지가 아니라 방법을 바꿔야지가 먼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곁에 있으면 같은 패턴이 끝나지 않는 느낌이 들어요. 확인해도 바뀌지 않고 따져도 바뀌지 않고 다 알고 있는데도 바뀌지 않아요. 이 구조에서 가장 헷갈리는 지점이 있어요. 이 사람은 왜 여럿이 있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할까?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면 동시에 여러 명이 같은 이야기를 들어요. 나중에 그때 이렇게 말했잖아 하면 증인이 생겨요. 그런데 따로따로 말하면 항상 1대1이에요. 내가 그랬다고? 그건 네가 잘못 들은 거야. 이렇게 말해도 반박할 사람이 그 자리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내 말 대 그 사람 말이 돼요. 이건 충동적인 거짓말이 아니에요. 구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말해야 들키지 않는지, 그리고 들키더라도 부정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소시오패스적 특성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전략적 사고예요. 감정에 휘둘려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계산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산 안에는 상대의 감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겠지 이 회로가 빠져 있기 때문에 같은 거짓말을 반복하면서도 아무런 내적 충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태연해 보여요. 거짓말을 한 사람치고는 너무 침착해요. 반면에 확인하는 사람은 억울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 있으니까 감정이 올라와 있어요. 이 대비가 만들어지면 주변 사람들 눈에는 감정적으로 말하는 쪽이 더 불안정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확인하는 사람은 또 한 번 고립되는 느낌을 받아요.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어주는 것 같아. 이건 당신이 설명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구조가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둘 게 있어요. 이 구조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순간이 있어요. 바로 이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수빈과 하윤이 직접 소통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지안의 말만 듣지 않게 됐어요. 또는 누군가가 지안의 거짓말을 알아채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이때 보통 사람이라면 자기 행동을 돌아보거나 관계가 멀어지는 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소시오패스적 특성이 강한 사람은 이걸 거리둠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통제력 상실로 받아들여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내 손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 느낌이 들 때 이 사람의 행동이 바뀔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나타날 수 있는 건 침묵이에요. 갑자기 연락을 끊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이건 단순히 화가 나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없으면 불안하겠지라는 계산이 깔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침묵 앞에서 수빈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너무 심했나? 내가 괜히 확인한 건 아닐까? 먼저 연락해야 하나? 침묵 자체가 상대를 다시 끌어오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뒷말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스미어 캠페인이라고도 불러요. 쉽게 말하면 자기에게서 멀어지는 사람에 대해 주변에 안 좋은 이야기를 퍼뜨리는 거예요. 수빈이가 요즘 좀 이상해. 걔가 나한테 그러더라. 걔 원래 좀 그런 애야. 이걸 또 따로따로 말해요. 이 사람 만나서는 이렇게, 저 사람 만나서는 저렇게. 같은 구조예요. 달라진 건 하나, 방향이에요. 전에는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다면 이번에는 떠나는 사람을 고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를 둔 수빈은 어느 날 이런 걸 느끼게 돼요. 이상하다. 왜 갑자기 다른 사람들도 나를 피하지? 이건 우연이 아닐 수 있어요. 구조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예요. 그동안 아무리 거짓말이 들켜도 태연하고 담담했던 지안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순간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너 없어도 나는 아무 상관없어. 이건 진짜 감정이 폭발한 게 아닐 수 있어요. 이 말들의 목적은 상대를 위축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을 건드리면 이렇게 무서워질 수 있구나. 이 공포가 한번 생기면 다음부터는 확인도 거리두기도 더 어려워져요. 네 번째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돌아오는 것이에요. 이게 어쩌면 가장 혼란스러운 반응이에요.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가 뒷말을 퍼뜨렸다가 공격적으로 나왔다가 며칠 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나타나요. 오랜만이다. 잘 지내? 우리 그런 거 가지고 왜 그래?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 사람은 관계가 깨진 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관계란 감정의 연결이 아니라 필요의 연결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필요해지면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상대가 다시 받아주면 같은 구조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돼요. 그래서 정리하면 조종이 안 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은 이런 흐름일 수 있어요. 침묵으로 불안을 만들고 뒷말로 주변을 갈라놓고 공격으로 위축시키고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돌아와요. 이 네 가지가 순서대로 올 수도 있고 동시에 올 수도 있고 섞여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반응의 공통점은 하나예요. 상대의 감정은 고려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화해가 아니에요. 재연결도 아니에요. 다시 통제할 수 있는 위치로 돌아가려는 시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순간이 오면 기억해 주세요. 이 사람이 돌아온 건 당신이 소중해서가 아닐 수 있어요. 당신이 다시 필요해졌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 차이를 아는 게 나를 지키는 첫 번째 감각이에요. 문득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나한테 따로 한 말이 다른 사람한테는 전혀 다르게 전해졌던 경험. 분명히 들었는데 그 사람은 한 적 없다고 했던 순간. 혹은 거리를 두었더니 갑자기 차가워지거나 주변 사람들이 하나씩 멀어졌던 경험. 그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화가 났나요? 아니면 그냥 지쳤나요? 어쩌면 가장 힘들었던 건 거짓말 자체가 아니라 확인하면 할수록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는 그 느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랬다면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닐 수 있어요. 이런 관계가 반복되면 사람 안에서 조용한 변화가 시작돼요. 첫 번째는 감정 변화예요. 처음엔 분노가 있어요. 왜 거짓말을 해? 그런데 확인해도 따져도 바뀌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 분노가 무력감으로 바뀌어요. 말해봤자 소용없어. 어차피 아니라고 할 거잖아. 그리고 어느 순간 감정 자체를 꺼내지 않게 돼요. 화를 내는 것도 에너지니까요. 그 에너지마저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인식 변화예요.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가? 내가 사람을 잘못 보는 건 아닐까? 내가 관계를 이상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거짓말을 잡아낸 건 나인데 어느새 내 판단력을 의심하게 돼요. 이건 소시오패스적 구조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끝까지 아니라고 하면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 태어남이 오히려 저 사람이 맞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만들어요. 인간은 확신에 찬 태도 앞에서 자기 확신을 잃기 쉬운 존재예요. 특히 상대가 아무 감정 동요 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면 우리 뇌는 저쪽이 사실일 수도 있다고 자동으로 재계산하기 시작해요. 이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인간의 인지가 원래 그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관계 판단 변화예요.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구분하는 기준이 흐려져요. 사람 말을 그냥 믿는 게 맞나? 확인하는 게 잘못인 건가? 관계에서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야 하나? 이 세 가지가 함께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신뢰예요. 내 감각, 내 기억, 내 판단, 이것들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그게 이 구조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위험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잠깐 스스로에게 물어볼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나, 이 사람은 중요한 이야기를 항상 따로 하진 않았나요? 둘, 여러 사람이 함께 있을 때와 둘만 있을 때 말이 달랐던 적은 없나요? 셋, 내가 확인하려 하면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대답이 항상 돌아오진 않았나요? 넷, 이 사람을 알고 나서 나도 모르게 멀어진 관계가 있나요? 다섯, 거짓말을 확인한 후에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느낌 받은 적 있나요? 이 질문에 여러 개가 해당된다면 그건 당신이 예민한 게 아닐 수 있어요. 어떤 관계 구조가 반복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따로 들은 이야기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하세요. 이 구조의 핵심은 사람 사이에 직접 소통이 없을 때 작동해요. 걔가 너 이야기 하더라 라는 말을 들으면 속상한 마음이 먼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감정을 잠깐 멈추고 그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혹시 나한테 서운한 거 있어?
대부분의 경우 직접 확인하면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습관이 생기면 중간에서 정보를 조절하는 구조가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워져요. 두 번째, 대화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이건 상대를 잡으려는 게 아니에요. 나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이 구조 안에 오래 있으면 내 기억을 내가 의심하게 돼요. 정말 그렇게 말했나? 내가 잘못 기억하는 게 아닐까? 이 의심이 시작되면 현실 감각이 흔들려요. 그래서 중요한 대화가 있었다면 짧게라도 메모해 두세요. 날짜, 상황, 들은 말.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어 라고 들었을 때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돼요. 기록은 상대를 이기기 위한 무기가 아니에요. 내 현실 감각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예요. 세 번째,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는 말 앞에서 대화를 이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사과할 준비가 없어요. 인정할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 말의 목적은 대화를 끝내는 게 아니에요.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오면 더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내가 들은 걸 알고 있어.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상대의 인정이 없어도 내가 나를 인정하면 돼요. 설득은 포기해도 괜찮아요. 내 감각을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네 번째, 이 사람과의 대화를 가능하면 1대1로 하지 마세요. 이 구조는 항상 따로, 항상 1대1일 때 작동해요.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는 다른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하는 게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여러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동시에 들으면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어가 통하지 않게 돼요. 이건 상대를 의심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혼자 흔들리지 않기 위한 거예요. 다섯 번째, 침묵이나 공격이 왔을 때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끊거나 차갑게 변하거나 공격적으로 나왔을 때 내가 뭘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기억해 주세요. 그건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의 통제에서 벗어났기 때문일 수 있어요. 이 침묵과 공격은 당신을 다시 끌어오기 위한 구조예요. 그래서 이 순간에는 반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나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소시오패스적 특성이 강한 사람은 거짓말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자기 구조를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증거를 보여줘도 여러 사람이 같은 말을 해도 이 사람의 대답은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적 없어. 그래서 이 벽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벽을 부수는 게 아니에요. 벽 앞에 서 있는 나를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기대하는 건 처음부터 작동하지 않는 회로에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을 수 있어요. 그 신호는 도착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건 당신의 신호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처법을 정리하면 이래요. 따로 들은 이야기는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하기. 중요한 대화는 기록해두기. 그래서가 나오면 설득을 멈추기. 중요한 대화는 1대1로 하지 않기. 침묵과 공격에 먼저 반응하지 않기. 그리고 이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기. 이건 관계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를 먼저 지키라는 말이에요. 상대가 인정하지 않아도 당신이 본 건 사라지지 않아요. 내 감각, 내 기억, 내 판단. 이것들을 지키는 게 이 구조에서 나를 보호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중요한 건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가 아닐 수 있어요. 어떤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지일 수 있어요. 항상 따로 이야기하고 항상 다른 말을 하고 들켜도 끝까지 아니라고 하고 따져도 그래서 한마디로 끝내고 벗어나려 하면 침묵과 공격으로 돌아오는 구조. 그 안에서 조용히 무너지는 건 상대의 진실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감각은 틀리지 않았을 수 있어요. 이상하다고 느낀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정확하게 보고 있었을 수 있어요. 상대가 인정하지 않아도 당신이 본 건 사라지지 않아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른 사람이 있으신가요? 혹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때의 나를 떠올리신 건 아닌가요? 그때의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요. 다만 믿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오늘의 심리학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